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대선 정국이 정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탄핵 선고 전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죠. 국회의원 자리를 버린 겁니다. 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분이 민주당과 결별을 하고 문자 그대로 재야로 나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얼굴은 밝아 보입니다. 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심에 차이셔야 될 것 같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걸 뵈니까 제가 안도감이 됩니다. 고심에 찰 이유가 있어야지 고심에 차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제 오늘 검찰에서 이 생각보다는 이르게 지금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예, 아마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고 검찰은 우리는 뭐 문직도 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21일 오전 9시 30분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온 국민들에게 이제 나타날 건데 이 박근혜 정권의 그 사실은 산파였던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기분이십니까? 소회를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뭐 탄핵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 본인께서 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안에 검찰의 수사 요구에 전혀 응하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이후에 특검 수사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다 해서 그것도 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응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그냥 별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셨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빨리 그 문제를 갖다가 소상하게 좀 밝혀야 할 그런 책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수사 자체를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을 이제 갖기 때문에 이제 21일 뭐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한다라든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예. 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그 제1당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은 가시기 전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총선에서 지리밀리를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127석을 당시에 이제 얻었었는데 제1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참 생각지도 않게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도 던져버리시고 나왔는데 뭐 대부분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왜 내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지 못하고 나오시느냐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예. 가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대량 탈당 사태가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 좀 상당 부분 와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그 와해를 좀 막아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얘기를 하면서 뭐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해서 당이 지금 곧 와해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살려달라 하는 이런 표현까지 제가 들었어요. 문재인 그 전 대표가 그때 그런 거죠. 상고 처리를 했다는데 몇 분 찾아왔습니까? 한 3번쯤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치에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정리하고 살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으로 생각할 적에 야당이 완전히 분열 상태에 빠져가지고서 야당이 지리멸렬해질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가서는 일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은 사실 국민이 참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때 가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내 일념을 갖고 간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갔을 적에는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소위 패권주의적인 이런 정당 운영 때문에 예. 당이 와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서 결국 이제 4.13 선거를 맞이해서 예. 어떤 예상과 달리 일당이라는 위치를 차지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으면 당이 좀 보다 더 과거보다는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지도부의 개편을 하고 보니까 역시 다시 패권 세력이 당권을 예.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저께 무슨 저희 대권 후보 토론회에서 뭐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스스로를 지금 생각을 할 적에 지금 소위 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민주적인 당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막 반성을 좀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첫째로 제가 야, 이 정당이 더 이상 이 소위 민주적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은 작년 벌써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 당을 떠나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 등등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 이러한 약속한 것들이 그래도 이제 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정기국회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다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탄핵 사태라는 돌발적인 사태가 인해서 정기국회가 무슨 법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서 이제 탄핵을 끝내고 나서 정기국회가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탄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그 원인 규명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국회가 제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2월 국회에 와서 어느 정도 소위 이 무슨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의들 다들 얘기를 했는데 2월 국회 마감하는 것도 봐도 별로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개혁 입법은 네, 없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사실 뭐 국회의원 자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서 국회의원을 갖다 한 게 아닌데 뭐 별로 그렇게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에서도 별로 이렇게 역할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당적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온 겁니다. 예. 뭐 저희들도 그동안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저 어른이 뭐 국회의원 자리 하나 한 번 더 해보려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 또 본인도 그때 내가 젊은 이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의사당에 앉아 있으려고 온 줄 아느냐 이 말씀도 하셨고 실제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삼고 초려를 해서 모시고 갈 때는 이것이 참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 김 위원장께서도 당시에서는 민주당의 체제를 뺏어까지 한번 바꿔보겠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패권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바꿔놓지 못했다. 패권주의, 이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과거에는 친노 패권 이랬는데 지금 친문 패권주의, 그 친문 패권주의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발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지난번 대선 뭐 이제 2012년 대선 때 이제 후보 선출 때서부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것이 19대 국회 내에서 진행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솔직해서 많은 사람이 당을 떠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으면은 사실 그러한 체험을 겪고 지난번 총선을 갖다가 그래도 승리로 이끌고 했으면은 그러한 문제를 좀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그런 패권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소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조건 내 명령 하나면 모든 게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우리가 패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반대 의사들 개진할 수 있고 소위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 스스로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위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자기의 일방적인 길로 간다고 그 자체가 이제 패권이라는 건데 예. 이거를 전혀 시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뭐 내가 그냥 당원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변명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소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친문패권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문재인 그 전 대표 한 사람인데 예. 본인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최근에 와서 뭐 대권 후보들 소위 그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그거를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당 내에서 있어서의 소위 소수 세력을 포용하는 이러한 능력을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겠느냐? 어? 그런 얘기를 예. 갖다가 하니까 뭐 당의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참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그건 저는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답변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 토론에서 나온 얘기였죠. 그동안에 나간 이제 뭐 박지원, 안철수, 네. 김한길 이런 분들이 왜 나갔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혁신 반대하는 사람이 나갔다. 아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답변이었는데 또 한편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나가시는데 어떻게 말리지도 못했느냐. 당연히 당신이 나가서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이 사실은 범진보 진영에서는 토론회뿐 아니고 바깥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전화 한 통 없었습니까? 네?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까? 저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적은 없어요. 예, 뭐 그쪽 진영에서 와서 나가시면 안 된다고 말리지도 않았습니까? 아니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중간에 사람이 예. 들어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도 그냥 그분도 나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성향을 예. 아니까 뭐 나보고 뭐 형님 뭐 내가 들은 얘기만 전달하니까 판단은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소위 중재자를 통한 얘기는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문재인 표 혁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늘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네. 이 민주당에서 지금 제대로 된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주장을 늘 해오시고 이번에도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보면서 예, 결국은 민주당은 가짜 개혁 세력이다 아마 이런 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문재인표 개혁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표 계획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새누리당의 소위 보수 정권에 가서도 예. 보수의 변화를 한번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예. 근데 그건 제가 완전히 실패한 경험을 가졌고, 세층 진보를 지향한다는 민주당에 가서 봐도 실질적으로 뭐를 추구하는 진보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무슨 진보 보수 나누긴 했지만 예. 양당의 소위 행태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한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러면 무슨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거야 뭐 집권하고 나면은 그냥 한때 얘기했던 걸로 지나가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97년에 예. 처음으로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최초. 그러면 사실 야당이었을 때의 여당의 잘못을 갖다 늘 지적하고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당이 되면은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모양이에요. 변화를 안 가져와요. 그건 저는 직권 플랜조차도 전부터 없었지 아니,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거든. 예.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은 굉장히 참 요란하게 하죠. 적폐를 청산을 하고 뭐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적폐가 뭐냐? 그거를 지적을 제대로 하고서 그 다음에 방법을 제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 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이게 하나의 적폐 중에 하나라고 나눠놨고 지금 저희가 정부 수립 70년 동안에
여러 명의 대통령을 겪었는데 대통령을 보면은 초대 대통령은 망명길에 돌아가셨고 또 한 번에 막강했던 대통령은 역시 부하에서 살해당하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들은 영호의 몸을 지내셨고 그 다음 대통령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직 때 많은 고초를 겪었고 뭐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신 분은 자살하는 분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탄핵까지 당한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공감돼서 얘기하는 게 이게 재앙적 대통령의 고난을 갖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적폐청산이라는 말만 할 뿐이지 막상 이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그건 실탄이에요. 개헌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제왕적 대통령가 속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대통령 되면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대통령이 좀 무능하고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서 5년 동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 이거예요. 그래 그 제도를 갖다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선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개헌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도 그래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문재인 그 후보, 이제 후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뭐 이분 얘기는 어차피 집권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서 그때 제도를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도 저도 들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시자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짧게는 한 달, 길면 한 두서너 달 동안을 현 내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간에 뭐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경제 문제도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좀 어물어물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정국회 다가오고 정국회 다가오면 예산 문제 가지고 또 한참 옥신각신해야 할 테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들어가면은 바로 지자체에 대한 논의를 또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치 분위기가. 그러고 날 것 같으면은 개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 핑계를 대면 개헌을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헌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이 단안을 내려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 개헌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표 어떤 그 개헌, 우리 체제를 바꾸는 것은 일단 집권하고 나면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출범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집권하셔서 가령 이 김종인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면 집권하셔서 그 뒤에 시스템을 조기에 바꾸겠다 이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건 가상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에 근본적인 쇄신을 하지 않고는 전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괜히 어물어물하고 지나갈 것 같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뭐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정치를 혁신하고 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이거를 가지고서 참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연히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고난도 개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뭐 5가지 절벽이다 이런 당면한 문제도 가장 큰 절벽이 재정 절벽이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재정 절벽뿐 아니라 그 일자리 절벽 뭐 전부 다 절벽이죠. 이게 보면 그걸 이제 다음 정권이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김 위원장님 생각은 결국 그 현재의 그 대선 주자들
제가 그동안 하시는 워딩을 보니까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정확히 알고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답답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니, 나는 내가 본인이 무슨 출마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제가 사실은 참 정치를 그만두고 사실 보통 사람처럼 인생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내가 다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현상을 봤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현상을 갖다 보고서 뭐를 치유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내 지적은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방향 제시 같은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뭐 이런 논의를 갖다 가지고서 앞으로 뭐 대선 후보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오셔서 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순주자들 또 넓게 이 정치적 과두 어떤 정치 지도자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오고 있으신데 그동안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나 참 정말 깜짝 놀란 게 순교론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순교할 수 있다. 순교론이라는 거는 내가 저 뭐 기자들하고 그래 뭐 소위 음력설 그 무렵에 우리 집에 찾아온 기자들이 하도 묻기래. 기자들이 물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 어차피 내가 참여를 안 했으면 모를까.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예. 다해서 내 희생을 각오가 있다. 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 카메라가 광장에 나가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선 전국에서 우리 시민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주자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히 기대가 돼요. 북한 먼저 가겠다.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이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니까 그런 거를 완화시킨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리더십도 있고 대선 후보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와 대적해서 김종인 대표가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후배들이 하게 그 길을 열어주고 후배들을 도와줘야죠. 뜻을 같이 한 분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연대하면은 충분한 그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그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져요. 그분 소신이 있는 분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개헌 고리로 있어. 예, 방금 마지막 시민의 얘기 소신이 있으신 분이다. 이게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도 이 김종인 이러면 그분은 소신 있는 분이다. 제대로 이미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소신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도 포기를 하고 나와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났죠. 언론 보도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친노 친문 세력들 외에는 다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내가 무슨 의도적으로 뭐 신문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광폭 횡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오래전서부터 친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뭐 본인들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예. 내가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들이 이제 김무성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윤여준 선생 또 이제 정문찬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있고 특히 나경원 의원과도 뭐 조차를 함께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게 뭐 나경원 의원 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있는 동안에 뭐 알고 지내던 처지고 예. 뭐 참 이따금씩 뭐 이렇게 뭐 조언도 좀 구하고 그러는 처지기 때문에 뭐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아침 한번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게 밖으로 알려져 가지고서 제가 보기에 좀 당황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그렇다도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주로 추측하기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개헌을 고리로 혹은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개혁 세력들을 이 체제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20대 국회 임기 3년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예컨대 양보를 좀 더 하든 좀 더 짧게라도 하는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냐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하면서 예. 사람들을 만나는데 과연 대통령의 후보가 되겠다 예. 이렇게들 자기 스스로가 선언한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구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소위 현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것이 확고하게 들어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과거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서 대통령 한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노력을 내가 몇 번 해봤어요. 과거에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몇 번을 해봤는데 매번 다 생각보다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가지고서 실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킹메이커 노릇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본인이 보면 대개 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게 되게 예측이 가능해요. 결국은 한 3년도 못 가서 다 이상하게 돼버렸더라고요. 초심이 다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씀이죠. 사실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처음 등장했을 적에도 초기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초기에 내각의 구성 이런 걸 보니까 이 정권도 한 3년만 가면은 참 눈물이 날 수 있는 정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가장 근본 원인이 어떤 열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하고 아는 얘기만 해야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될 수 있는 일과 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알아야 되는데 될 수 없는 것도 될 수 있는 양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첫째로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직하지 못하니까 또 투명하지 않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의 비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장 진실같이 보이고 그걸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저도 대통령 참모를 해봤지만 참모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대통령이 어디 비선에서 듣고 온 얘기를 갖다 가지고서 야, 너 이거 좀 해봐라. 이제 그거를 그 즉석에서 거부를 안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위 분들이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명령이 바로 그게 무슨 법처럼 느껴지고 대통령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거역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내가 보기에 99%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벌써 내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자리 보존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니까 결국 가서 대통령이 결국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는 그런 결과를 갖다 낳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핵심 사항을 또 놓치고 여쭤보지 않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50여일 대선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아마 상수일 것 같습니다. 그게 문재인 후보가 지금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제 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은 상수일 테고 이 국민의당 쪽에서도 안철수 또 손학규 그리고 박주선 의원 이번에 출마 선언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안에도 이제 경선 일정이 잡히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지금 최종적으로 경선 일정을 잡고 황교안 총리는 이제 출마를 포기를 했고요. 각 당이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이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바라시는 대로 문대 어떤 비문의 쉽게 말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데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이 비문 세력들이 어떤 거대한 연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예, 언제 원탁이 마련됩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예. 뭐를 인식해야 되냐면은 국민의 의식이 그동안에 얼마나 발전했다는 것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실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 나라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뭐 약간 하루 정도 촛불 이제 태극기 부대가 좀 이렇게 뭐라고 소란을 좀 펴서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했지만 비교적 전국이 다 조용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극복해 가고 있는 순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명한 소위 국민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역동성이 강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자기네들이 그냥 그 단순한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뭐 통화리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절대 그건 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뭐이 소위 그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에서 자란 분들이고 정치도 뭐 많이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모입니까? 예? 언제 뭐 그 자리를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뭐 무슨 꼭 뭐 후보 단일화를 예. 전제로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한번 일단 논의를 해보면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를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생각하시는 구도는 대선 구도는 양강의 구도입니까 아니면 삼강의 구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보면은 당이 지금 4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4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 같으면은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180석에 달하는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소위 권력을 분산을 해가지고서 협치를 하는 그러한 소위 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예.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진척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갖다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느냐 말이야. 예. 거기에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이 180석 이상의 그 협치가 가능하려면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자 그대로 친문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그 연대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그거는 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예, 것이다. 예. 이 최근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 안희정 캠프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뭐 왜 예. 그렇게 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이제 문 캠프에서 사람이 넘치고 흘러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뭐 의원들로서 자기네들도 뭐를 해야 되느냐를 찾다가 보니까 안 예. 캠프로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 정말 이제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 몇 가지만 그 듣고 뭐 어려운 오늘 질문이 무슨,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예, 뭐가 있어요? 첫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통치권자가 되신다면 예. 4등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4등 문제 예.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나는 4등 문제라는 거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이킬 수 없다. 이건 우리 안보의 소위 예. 기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시험 발사를 하고 하면은 우리도 상응한 방위 체제를 갖다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사드의 설치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정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바탕을 둔 거냐면 우리가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안보 방위 조약에 근거로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되돌리려 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한미 안보 방위 조약에 대한 아마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저는 그건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은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정권에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설사 그 사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해더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예,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초단기 정부, 뭐 흔히 과도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면, 그러면 2년, 길면 3년, 이 범위 안에 우리 국가가 개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3년 이상을 대통령 자리에 지킬 수가 없어요. 예. 헌법을 개정하면 결국 가서 2020년에 21대 국회에서부터 제7공화국을 갖다 선언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3년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예, 길어도 3년이겠죠. 저는 사실은 대통령 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봤을 적에도 초기 1년, 2년 예. 이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3년,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틀을 잡지 못하면은 나머지 2년이라는 것은 더 좁아야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초기에 국가 이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180도 이상의 협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권을 갖다 구성을 할 것 같으면은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고요. 만약에 그 연대가 성립이 되면 우리 시간을 통으로 튀어서 그때는 이 검증단으로서 검증을 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